안녕하세요. 큐빗입니다. 이번 주제는 연준의 새로운 연금술, 영리포, 그리고 이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다양한 사람들은 금을 만들어 보고자 했습니다. 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치 있게 여겨진 귀금속이었고 화폐였기 때문이죠. 만약 금을 만들 수만 있다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금을 만들려는 시도는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비록 오늘날의 연금술은 일종의 판타지로 여겨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화폐도 바뀌었고 이제는 굳이 연금술을 익히지 않아도 과거의 연금술을 통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더 이상 귀금속이 아니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신용화폐로 변했기 때문이죠. 2008년도에 미국 금융시장이 위태로워지자 당시의 연준 의장이었던 벤 버냉키는 연금술을 거행합니다. 일단 달러를 마구마구 찍어낸 다음 그 찍어낸 달러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은행들의 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론상 은행들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하게 되고요. 이 현금은 필요한 투자처에 쓰일 수 있게 되므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흔들리는 경기를 다시금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벤 버냉키 의장의 생각이었죠. 벤 버냉키 의장은 1930년 경제 대공황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계 대공황 전문가입니다. 때문에 그가 이번 모기지 사태를 무리 없이 대처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았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전문가 벤 버냉키 의장의 대안은 세 차례에 걸친 현금 제공이었고요. 지금 시장에는 막대한 달러 자금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현재 미국 경제가 회복된다는 벤 버냉키 의장의 연금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급한 불은 끈 것이죠. 하지만 시엘가스 혁명 등 미국 경제가 자체적으로 회복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버냉키 의장의 연금술은 단기적 효과를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단기적 연금술의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도 버냉키 의장의 역량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양적 완화의 문제점. 버냉키 의장의 연금술은 경제학적 용어로는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의 원래 의도는 은행들의 채권을 사들이고 현금 보유량을 늘려 대출을 늘리고 투자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연준이 은행들의 채권을 사들일 때 그 채권은 보통 장기 채권인데요.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는 장기 금리가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채권의 수익률인데 채권 자체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원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짜리 채권을 구매하고 그게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연준이 무자비로 채권을 사들여 수요가 높아지고 채권의 가격이 108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만기에 채권을 110만 원으로 돌려받아도 실제적인 이자는 1%인 셈이죠. 이론대로라면 장기 금리가 하락하니 대출과 투자가 늘어야 했는데요.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은행은 일반 저축자들의 예금에 대한 금리와 대출을 통해서 받는 금리의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데요. 예금에 대한 금리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대출을 통해 받는 금리가 하락하니까 대출을 꺼려하게 되고 현금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게 되고 의도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더 장기화됐습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막대한 자산을 가지게 된 연준은 이 규모가 너무 막대해져 기존의 채권 매각을 통한 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커져버린 것이죠.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시점에도 기존 금리 인상 방식이 불가능해진 난감함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역리포 방법을 도입합니다. 역리포, 역환매 조건부 매매라는 거추장한 이름이 바로 역리포인데요. 큰 은행들이 돈을 연준에 맡기고 연준이 이에 대해서 주는 이자를 초과 지급 준비 금리
IOER이라고 합니다. IOER은 오직 큰 은행들만 받을 수 있는 이자죠. 시중의 작은 은행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시중의 큰 은행들입니다. 자, 이제 연준은 큰 은행들에게만 주는 이자인 IOER를 높입니다. 기존 금리가 0.25에서 연준은 0.5%로 올리고 싶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연준은 IOER을 0.75% 정도로 올립니다. 그럼 큰 은행들은 연준에게 돈을 맡기고 0.75%의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은행들이 작은 은행들에게 기존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IOER이 0.75%가 아니라 50%라고 한들 자기들은 계속해서 기존 금리를 유지하면 더 득을 볼 상황인데 굳이 이자율을 올려서 차익을 적게 받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연준은 시장금리의 바닥을 정할 장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리포라는 것이죠. 작은 은행들은 이 영리포에 돈을 맡기고 연준에게 이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성되는 이자는 시장에서 제공되는 이자의 최저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큰 은행들이 영리포에서 형성되는 이자보다 더 적은 이자율을 제공해주면 작은 은행들은 당연히 큰 은행들에게 돈을 맡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큰 은행들은 영리포에서 형성되는 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설정하게 되고요. 영리포에 설정된 이자가 0.25%라고 했을 때 시장 이자율은 이자율의 상단인 0.75%와 이자율의 바닥인 0.25% 사이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도입해 연준은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도 달러의 유동성을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자. 이쯤 되면 기존 시장에서 형성되던 이자의 뜻이 너무 변질돼 더 이상 이자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자의 정의가 변질될수록 우리는 과거의 이자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이었는지 계속해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란 화폐의 가격이 아닌 시간의 가격입니다. 재화에는 미래재와 현재재가 있는데요. 이자율은 미래재들과 비교해 현재재들을 교환하는 시장에 대한 가격이 되는 것이죠. 결국 미래에 가질 재화들도 언젠가는 현재에 가질 재화들이므로 미래재들도 현재의 가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떤 재화는 미래에 가지는 것보다 현재 가지는 것이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화폐의 경우에는 교환의 매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화폐는 현재재이고 미래에 우리가 가질 화폐의 양은 미래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자란 미래재와 비교했을 때 현재재에 붙는 프리미엄입니다. 결국 현재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미래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건데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재 대비 현재재에 더 많은 가치를 느낀다는 것이고 이에 미래 소비에 대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은 저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저축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미래 재화를 위해서 현재 재화를 포기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의미이므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고요. 결국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시간 선호에 의해서 정해지는 이자율이 관료들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시간 선호가 조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비 행위는 알게 모르게 중앙기관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다 봐야 무방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중앙기관 관료들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행동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영향받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쩌면 이들이 토큰 이코노미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매번 일어나는 연준의 실패가 토큰 이코노미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008년 모기지 사태와 중앙은행의 이런 만행에 대해서 자각하게 된 대중은 중앙 관료에 의해서 조작되는 이자가 아닌 순수한 시장의 힘으로 움직이는 화폐를 찾게 됩니다. 바로 모기지 사태와 함께 세상에 등장한 비트코인이죠. 지금까지 TBC였습니다.